올 한 해 좀 주도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가장 큰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올해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을 단어는 가장 먼저 꺾이게 되면은 오히려 1등주가 먼저 꺾이게 되고 위험 신호를 1등주가 먼저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되는 업종,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업종.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2100에서 2600 사이의 박스권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이냐, 이것이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수급과 관련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증시를 떠나고 있다, 예탁금은 점점 줄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이 자꾸 퍼져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이 상황 하에서 대형주가 오를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고 중소형주를 가자니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종목 선택, 일단은 저는 좀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약간 증시를 좀 떠나셔도 저는 좋다. 쉬자. 네, 쉬시는 것도 한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예탁금은 높은 그런 상황이고, 뭐 주식 시장에서 뭐 1년을 냈든 10년을 냈든 간에 어려운 거는 매번 똑같습니다. 다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어떤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령 초보 주식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경험했던 게 대세 상승장이었죠. 네. 코로나 시장 때. 저는 무지성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사면은 그냥 다 올랐던 그런 무지성 장세. 그때 착각에 빠졌었던 분들이 뭐냐면, 내가 주식에 소질이 있나 봐, 내가 엄청 잘하나 봐, 와,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하면서 주식의 신이 이제 빙의 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웬걸 작년에는 오히려 반대 시장이 펼쳐졌죠. 그렇죠. 대세 상승이 아니라 정말 대세 하락장. 정말 힘들었던 분들이고 경험을 못 해본, 거의 극과 극의 난이도를 자랑했던 시장이 작년이었기 때문에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잠시 한 발 떨어지셔서 쉬셔도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중대형주 쪽이나 대형주 쪽으로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행성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즉 코로나 때문에 거의 회사가 죽을 똥 살 똥 하다가 버텼던 그런 산업군들의 어떤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면세라든지 이런 업종군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 더 갈 여지도 저는 더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는 있거든요. 왜냐면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LCC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너무 가파르게 오른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그런 부분. 다만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총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저는 총 4개를 보고 있는데요. 화물 운임, 그리고 여객 수송, 그리고 환율, 유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4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1,200원대. 그럼 항공주의 우호적인 상황이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100불이 넘었던 유가가 지금 700불대. 그리고 여객 수송, 코로나가 풀림에 따라서 여객 수송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고 있는 부분. 화물이 약간은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또한 점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은 항공주는 다시 비상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국적기 같은 경우에 지금 기업 결합 승인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럽 연합에서는 일단 2월 17일까지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필수 신고 국가인 지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승인이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만약에 이제 승인이 되게 된다면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어떤 그 결합과 관련된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물론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그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본과 관련된 어떤 액션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초대형 어떤 항공사 탄생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는 저는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행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최근에 저희 회사 직원도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 가는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네네. 한국 관광객이 일본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오던데. 예. 근데 이 그 LCC 업체들의 가장 큰 노선 비중이 높은 게 일본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뭐 제주항공이나 지금 뭐 진에어나 이런 LCC의 그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좀 상대적으로 대형사들보다는 조금 자본이나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되는 업종 그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업종 엔터주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1세대 우리 뭐 H.O.T나 어떤 뭐 핑클, 뭐 잭스키스와 같은 그런 1세대 아이돌들과 지금 3, 4대의 아이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팬덤의 국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1세대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어떤 팬덤이 형성이 돼 있고 오빠, 누나 이랬던 그런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오빠, 뭐 누나 이렇게 되는 이게 뭐 결국에는 BTS가 뭐 어떻게 보면 뚫어놨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인데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이제 뭐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들의 공연을 보러 해외에서 입국을 하게 되고 해외에서 뭐 화장품도 쓸 수 있고 면세도 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1세대 아이돌들과 현재 아이돌이 다른 점은 뭐냐면 IP의 차이점이에요. IP의 확장성. 과거에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방송국에 나가서 뭐 가요 톱10 1위, 뭐 그리고 음반 판매 1위 이게 주 어떤 매출이었다면 최근의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IP를 가지고 웹툰도 하고 영화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어떤 IP의 어떤 확장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1세대 아이돌들과의 차별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엔터주들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의 음반 판매와 그리고 뭐 음반 판매 그리고 굿즈 판매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공연을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연 수익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엔터주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주가도 뭐 작년 한 해도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당연히 이에 따라서 지금 엔터주들 중에서 좀 움직이지 못했던 뭐 엔터주로 좀 평하기는 그렇지만 플랫폼 업체라고 해서 DOU라고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충분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엔터주들을 만약에 투자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들의 어떤 리스크적인 요인도 한번은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총 4개의 회사를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JYP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새로운 아이돌들 뭐 트와이스와 그리고 스트레이트 키즈가 일단 아직까지 건재는 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이끌 만한 그런 아이돌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 SM은 일단은 IP가 조금 아이돌들이 조금 새로운 어떤 신규 아이돌들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 그리고 거버넌스 이슈죠. 회사 내부적인 어떤 그렇죠. 이슈. 네. 뭐 라이크 기획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온라인 파트너스가 또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주주소환 발송한 것처럼 그 부분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블랙핑크 말고는 메가 히트 아이돌이 일단은 좀 부재한다는 점. 그리고 사법적인 리스크가 아직은 조금 존재한다라는 점.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뉴진스가 굉장히 좀 선전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BTS의 어떤 그 큰 부재. 그렇기 때문에 엔터사들의 어떤 실적적인 거는 우상향을 하긴 하겠지만 과거에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줬었던 BTS로 인해서 멀티플을 높게 줬었던 부분은 눈높이는 조금은 낮춰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 재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고 이게 상승이 될 때 주도주라고 표현할 만큼 길게 상승하지 못하는 현재 흐름이잖아요. 짧게 이 테마가 형성되고 소멸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오른 시점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 대표적인 그 주식의 대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주가는 실적에 따라간다라는 이런 그 말들이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연속성에 대한 가장 큰 기본 전제는 뭐냐면 실적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띠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분명히 꺾이는 리오프닝 관련 업종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화장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그리고 면세 같은 경우도 약간은 저는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항공주라든지 엔터주 같은 경우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플러스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실적이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붙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은 가장 최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그 수급 논리, 수급이 몰리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 이슈가 됐든 이런 것에 의해서 또 많은 테마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뭐 AI, 그 다음에 무슨 뭐 메타버스, 요즘 뭐 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작년에 메타버스 해가지고 NFT 관련해가지고 다들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정말 고점에 물리셔서 손해본 분들이 많은데 올해의 어떤 테마주들을 공략한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당장의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뭐 메타버스 관련된 그 부분은 약간 코인 사업과 많이 연결이 됐었던 그러니까 코인이라면 또 학을 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과 관련된 이슈였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AI 그리고 오픈 AI 때문에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로봇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단연간 이어져 있던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로봇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올 한 해 좀 주도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가장 큰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에요, 여전히.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삼성전자가 2년 전에 원래는 로봇 사업화 TF였어요. 근데 이게 팀으로 격상하면서 인원도 70명에서 한 200명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그 글로벌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TF팀을 팀으로 격상하고 그리고 예산도 늘리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본인들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판단도 충분했을 테고요. 글로벌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들 산업화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의료용 로봇 산업이 태동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과 관련해서는 삼성그룹이 지금 웨어러블 로봇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삼성의 어떤 그룹과 삼성그룹의 어떤 로봇과 관련된 이슈는 매년 4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까지도 여전히 로봇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테마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니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을 봤냐?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다. 근데 그렇죠. 그 매출과 유사한 매출 내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는 왜 이러느냐? 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저는 그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두산의 백그라운드냐 삼성의 백그라운드냐 삼성이 갖고 있는 어떤 확장성에 더 투자를 할래 아니면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확장성에 투자를 할래라고 되물어보면 답은 못 하더라고요. 삼성이 일단 웨어러블 로봇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CES에서 부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초연결 사회로 갈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갖춰지고 된다면은 로봇 산업은 더욱더 태동하고 커질 수밖에 없는 가령 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에는 테마로 됐던 부분이고 주가가 1년 동안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저는 그때와는 다르게 우리 로봇 산업은 우리가 실생활에도 와닿는 가령 명동에 뭐 호텔을 가게 되면 일개미라 그래가지고 로봇이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그런 네. 부분 그런 로봇도 있고 우리 공항을 가더라도 로봇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받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고
다만 주가적으로는 일단은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투자에 있어서 비중 조절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박스권이고 그 다음에 오래 들고 있지 못하는 이제까지의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4848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습관화되시는 분들이 점점 늘다 보니까 전부 빠르게 상승하고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모멘텀 테마에 전부 집중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치주보다는 뭔가 이런 근데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중소형 가치주가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뭐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도 그렇고 이런 데이터도 있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빠르게 이렇게 회전하는 테마에 관심을 갖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는 거 이게 우리가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저는 테마주를 이렇게 적극 권장은 하진 않습니다. 뭐, 근데 테마주도 좀 최근에 들어서는 좀 뭐랄까, 색깔, 스타일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이제 테마주라고 한다면 뭐 정치 테마주, 뭐 땡땡땡 테마주,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사돈의 팔촌이 뭐 동문이래 이러면서 주가가 오르는 이거는 정말 실체가 없는 그런 테마주인데 최근에 테마주는 약간 뭐랄까 저는 섹터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로봇 섹터, 뭐 AI 섹터. 왜냐면 AI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픈 AI가 챗 GPT라고 이제 11월 달에 공개를 하면서 무료 공개를 하면서 이게 엄청난 시장에 이슈가 됐는데 저도 한번 써보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정말로.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영화에서만 보던 뭐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음성 비서라고 하는 자비스도 정말 나만의 자비스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어떤 개인 성향 차이에 따라서 나는 이 사업이 될 것 같아라고 배팅을 하고 있고 또 최근의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도 물론 어떤 뭐 프로그램적인 매매일 수도 있겠지만 매수가 또 찍히는 게 또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우리가 로봇이 만약에 산업용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이 더 커진다라고 시장이 커지고 더 많이 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로봇 산업은 하나의 정말 뭐 특별한 그런 산업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2023년 말씀하신 상저하저의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름 뭐 리서치 아름 회사는 어쨌든 뭐 종목 발굴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좀 올해 2023년도에 눈여겨볼 만한 주식 혹은 좀 기대할 만한 주목할 만한 주식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아마 가장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뭐 금리,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고 저는 아마 올해 우리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을 단어는 경기 침체, 그리고 회복, 그리고 성장 요 저는 세 가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침체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침체가 되겠다면서 당연히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회복이 되면은 업종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던 업종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여행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회사 자체가 약간 좀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인 그런 좀 중소형주를 좀 스몰캡을 커버를 많이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네. 시장의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커버하려는 저희가 작년에 올해 유망한 그런 섹터로 좀 봤던 게 뭐냐면은 앞서 제가 다 말씀드렸던 AI 관련해서 뭐 솔트룩스라든지 그리고 마인즈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일단 성장성으로 좀 봤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산업이 태동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단순히 일개 테마로 치부하기보다는 한번 내가 관심이 없었던 분야를
공부를 해보는 것도 본인의 어떤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섹터가 올해도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올해는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리고 중국과 관련돼서 뭐 더 뽑자면 화학 업종까지 조금 더 유심히, 어찌됐든 간에 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관련된, 중국이 소비를 함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오를 수 있는 업종군, 그리고 변화될 수 있는 업종군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성장성에 베팅을 한다면은 AI라든지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도 포트폴리오에는 조금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섹터에 관심을 갖고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 어떻습니까? 의견들이 좀 여러 가지거든요. 많이 올랐어도 1등주를 선택해라. 이게 있고 대표적인 어떤 분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뭐 좀 덜 오른 관련주들 이거를 선택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선은 나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이 최선의 종목인데요. 네, 네. 이거는 정말 개인의 선택과 성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둘 다 괜찮다는 얘기죠. 네, 괜찮은데, 근데 흔히 말해서 2등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2등주를 선택하는 분들이 뭐냐면, 1등주 앞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갔으니까 2등도 잘 갈 거야.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런 거를 키 맞추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키 맞추기가 될 거니까 더 1등에 대한 어떤 상승폭보다 2등에 대한 상승폭이 더 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주식이 계속 365일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꺾이게 되면은 오히려 1등주가 먼저 꺾이게 되고, 위험 신호를 1등주가 먼저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등주를 투자하신 분들은 빨리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등주는 아니야, 1등주는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거고 나는 아직 키 맞추기가 덜 끝났어. 그래서 나는 더 갖고 있을래? 라고 하면서 더 큰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매매 원칙을 지키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2등주 혹은 관련주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1등주의 그 주가 흐름을 보면서 그게 부러지면 같이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2등주를 해야 되겠군요. 네, 관련주가 그렇습니다. 됐든. 네네. 알겠습니다. 워낙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매매 패턴 혹은 실수 중에 하나가 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렸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리서치 아름 고윤기 이사님과 함께 2023년 한국의 증시 전망, 그다음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신 우리 가족분들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투자 기준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고윤기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